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1L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미티어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달 만에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원래 제 목표가 한 달에 한 번은 올리는 거였는데 이게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예전엔 초기에는 2주마다 한 번씩 했는데 2주마다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지 했는데 너무 엄격하게 하진 않으려고 했어요. 일단은 저도 좀 즐기고 너무 압박받지 않아야 계속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너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를 4월 30일에 올려서 거의 2달 반, 거의 3달 가까이 돼서 새 에피소드를 녹음하게 됐는데 뭐 그동안 완전히 놀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뭐 틈틈이 계속 대본을 작성하고 자료를 찾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본 준비하다가 개인적으로 약간 꼬인 것도 있고 조사할 것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미티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미티어를 얘기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주제에서 계속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2009년에 노드.js가 등장하면서 서버사이드 자바스크립트가 큰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에게는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프론트엔드만 작성하던 것에 비해서 서버사이드까지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2009년부터는 NoSQL이라는 키워드가 크게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많은 NoSQL 솔루션이 있었지만 텐젠이라는 회사에서 2009년 오픈소스로 공개한 몽고DB가 당시 NoSQL 인기와 함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텐젠이라는 회사는 몽고DB가 성공하자 2013년 몽고DB INC로 회사명을 바꾸어서 지금은 몽고DB INC가 회사 이름입니다. 몽고DB는 NoSQL 데이터베이스로 제이슨 형식의 도큐먼트 스토어였습니다. 노드.js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리터럴을 거의 그대로 DB에 담을 수 있는 몽고DB가 아주 사용하기 편했기 때문에 당시 노드.js 생태계에서 몽고DB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서버사이드 개발의 인기와 앙귤라.js의 부상을 묶어서 민스택, MEAN이죠. 민스택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1998년에 용어가 만들어진 램프스택이 아주 유명하죠. 이 램프스택은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 이 머리 글자를 따서 LAMP라고 붙여서 램프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에 이 램프스택과 비슷하게 민스택, 몽고DB, 익스프레스.js, 앙귤라.js, 노드.js 이 스택으로 만드는 것을 민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스택이란 말은 당시 몽고DB에 푹 빠져있던 발레리 카포브가 2013년 4월 몽고DB 블로그에 더 민스택, 몽고DB, 익스프레스.js, 앙귤라.js 앤 노드.js라는 글을 올리면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발레리 카포브는 몽고DB를 사용하면 제이슨 형식으로 문서를 저장하고 익스프레스.js와 노드.js에서 제이슨 쿼리를 작성하고 제이슨을 앙귤라.js에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객체가 클라이언트에서 보는 객체와 똑같기 때문에 디버깅도 쉬워지고 코드 이해도 쉬워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레리 카포브는 2014년부터 노드.js의 몽고DB 클라이언트인 몽구스.js 프로젝트의 리드 메인테이너이기도 합니다. 이 몽구스.js는 버셀 CEO인 길리머 러크가
럼부스트라는 회사에 있을 때, 이때도 CTO였죠. 럼부스트에 있을 때 만들기 시작한 프로젝트이지만 현재는 발레리 카포브가 이끌고 있고 길리모 러크가 럼부스트를 퇴사하고 창업한 회사인 클라우드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클라우드업을 이제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회사인 오토매틱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몽구스 JS도 오토매틱 아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발레리 카포브는 몽고DB에서 일하다가 2011년부터는 민 IT 소프트웨어라는 퍼블리셔 회사를 창업해서 몽고스 워크샵과 마스터링 JS라는 튜토리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민스택이라는 용어는 2013년부터 수년간 꽤 핫한 키워드로 사용되었고 국내에서도 민스택을 소개하는 책이나 글이 꽤 나왔습니다. 이런 용어는 대부분 마케팅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기술을 좀 알리고 퍼뜨리려는 목적이죠. 마케팅적인 목적이 있는데 민스택이라는 용어가 꽤 성공했기 때문에 이후에 리액트가 인기를 끌면서 몽고DB, 익스프레스.js, 리액트, 노드.js를 의미하는 먼스택, MERN이죠. 앙귤라를 리액트로 바꾼 거죠. 먼스택이란 용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민스택이든 먼스택이든 이러한 추세의 핵심 중 하나는 노드.js의 등장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H 백본.js에서 제레미 해시케나스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었는데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를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한국말로 하면 동형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유니버셜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노드.js의 등장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를 작성할 수 있게 가능해진 개념인데 노드.js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나서 노드.js 클라우드 호스팅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노드지수의 CEO인 찰리 로빈스가 2011년 10월 스케일링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는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아이소모픽 언어입니다. 아이소모픽 언어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코드 줄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모두 실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자체보다는 당시에 많이 쓰이던 MVC, MVP, MVVM 패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모두 실행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델과 뷰 계층을 분리한 리소스, 뷰, 프리젠터 패턴을 사용하면 진정한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3년 에어비앤비에서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The Future of Web Apps라는 글을 올리면서 다시 찰리 로빈스가 사용한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개념과 에어비앤비의 접근을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뷰, 템플릿, 컨트롤러, 모델, 국제화 등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로직은 클라이언트에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위해 API와 통신합니다. 서버는 루비, 파이썬, 자바 등 어떤 언어로든 작성할 수 있으며 대부분 HTML의 초기 베어본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이를 평가하고 클라이언트 측 앱을 초기화하여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머지 HTML 페이지를 렌더링합니다. 이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를 말하는데 에어비앤비는 이 방식에서 SEO가 좋지 않은 문제 그리고 초기 로딩 시 가져올 데이터와 렌더링할 게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는 성능 문제 그리고 날짜, 통합, 폼 유효성 검사, 라우팅 등 불가피하게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중복되는 로직으로 인한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능과 SEO를 위해 서버에서 완전한 형식의 HTML을 제공하되 클라이언트 측 애플리케이션 로직의 속도와 유연성을 원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과 기존 접근 방식의 혼합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 에어비앤비에서는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에서 모두 실행 가능한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인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일부 애플리케이션 및 뷰 로직을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능 최적화,
유지 보수성 향상, SEO 기본 제공, 상태 저장 웹앱 등 모든 종류의 문이 열립니다. Node.js를 사용한 빠르고 안정적인 서버 측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통해 이제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추상화를 생성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실행되도록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의 정의입니다. 점점 더 많은 조직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Node.js를 실행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웹 앱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코드 간의 코드를 공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는 템플릿 공유에서 시작하여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뷰 레이어 그리고 앱의 비즈니스 로직 대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간에 정확히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어떻게 공유할지는 전적으로 구축 중인 애플리케이션과 고유한 제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를 소개하면서 에어비앤비 자신이 만든 렌더, RENDR, 렌더라는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소개합니다. 여기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페이지 로딩 시에 빈 HTML과 대량의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를 실행하면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서버에서 전체 HTML 완성해서 내려주고 이후부터는 클라이언트에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해서 양쪽의 장점을 다 취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의 글이지만 지금 보면 요즘도 많이 듣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용어를 안 써서 글에는 안 썼지만 요즘 얘기하는 CSR,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최근에도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그 역사를 생각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같은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처럼 꽤 오랫동안 웹을 개발해온 사람에게는 지금도 웹을 어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문서로 보는 경향이 저 같은 경우 다 그렇진 않겠지만 문서로 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렌더링해서 내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CSR이 유행해서 다시 돌고 돌아서 요즘은 다시 SSR을 얘기하고 있는데 SSR이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의 내용을 시대 배경을 좀 떼서 본다면 요즘 얘기하는 CSR과 SSR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레임워크 소개 전에 이렇게 길게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제목에도 얘기했듯이 미티어가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2013년에 쓴 에어비앤비의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The Future of Web Apps라는 글을 보면 야후에서 2012년 오픈소스로 공개한 모지토가 최초의 아이소모픽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지만 YUI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더스틴 모스코비치가 작업관리 앱인 아사나에서 만든 루나라는 아이소모픽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아사나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미티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미티어는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아이소모픽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미티어는 처음부터 실시간 앱을 지원하도록 구축되었으며 패키지 관리자와 배포 도구를 중심으로 전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지토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오피니어네이티드 Node.js 프레임워크이지만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의 참여를 훨씬 더 잘 이끌어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1.0 릴리스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티어는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로 올스타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픈소스 제품 출시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회사로서는 전례가 없는 112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미티어는 2011년 제프 슈미트, 맷 드버갈리스,
닉 마틴, 데이비드 그린스펀 이 4명이 모여서 스카이 브레이크라는 회사를 창업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 창업자들이 많아서 창업자들 설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프 슈미트,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제프 슈미트. 이 제프 슈미트는 고등학교 때도 데이터 압축 및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경진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1998년 MIT에 입학했으나 세상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 학기만 다니고 바로 자퇴를 해버립니다. 부모님은 속이 좀 탔겠죠. 그리고 1999년 그 다음에죠. 튠 프린트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세계 최초로 오디오 핑거프린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몇 초 분량의 노래를 들려주면 어떤 노래인지 바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요즘은 뭐 아이폰에서도 되고 샤잠이라는 앱 같은 것도 이제 비슷하게 유명하죠. 이 튠프린트는 VC 투자는 받았는데 1999년에 P2P 음악 공유 서비스인 냅스터가 2001년에 붕괴한 다음에 그 시장에서 아무도 오디오 핑거프린팅 시스템을 사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 엑싯을 하지 못하고 회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 기술과 비즈니스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2004년 스카이 브레이크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맷 드버갈리스가 시의회에 출마하면서 선거 매니저 역할을 이제 제프 슈미트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맷 드버갈리스는 현직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지게 되지만 제프 슈미트는 이를 통해서 풀뿌리 조직화의 힘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비영리 재단인 파티시페토리 컬처 파운데이션에서 검열이 없는 P2P 동영상 공유 시스템인 데모크라시 플레이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초기 데모크래시 플레이어와 백엔드 아키텍처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 데모크래시 플레이어는 이후에 미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현재도 존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아까 그 시의회에 출마했다던 친구인 맷 드버갈리스와 벤자민 란이 어번쿼드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제프 슈미트는 4년 동안 어번쿼드를 돕게 됩니다. 이 어번쿼드는 액트블루라는 정치자금 모금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액트블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민주당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 액트블루에 대해서는 뒤에서 맷 드버갈리스를 얘기할 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믹스앱이라는 P2P 스트리밍 음악 공유 서비스를 만들면서 음반사의 개입 없이 아티스트와 청중을 연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당시 상황에서는 음악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프 슈미트는 2010년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였던 더스틴 모스코비치가 새로 창업한 작업관리 앱인 아사나, 이것도 꽤 유명한 서비스죠. 아사나에서 9번째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9번째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아사나에서는 8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8개월 동안 당시 아사나가 내부에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아이소모픽 프레임워크인 루나 작업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해인 2011년 6월 제프 슈미트는 맷 드버갈리스, 닉 마틴, 데이비드 그린스펀과 함께 스카이 브레이크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제프 슈미트가 CEO가 되게 됩니다. 맷 드버갈리스, 1979년생인 맷 드버갈리스는 MIT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원래 친구였는지 대학교 때 제프 슈미트를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계속 히스토리를 같이 하는 걸 보면 최소한 대학교 때는 알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프 슈미트를 설명하면서도 얘기했듯이 맷 드버갈리스는 2004년 캠브리지 매사추세츠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게 됩니다. 2004년이면 25살이니까 엄청 이른 나이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선 후에 민주당의 정치 후보자의 기금을 모금하고 더 좋은 후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벤자민 란과 함께 어번쿼드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액트블루라는 민주당 정치모금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저는 미국 가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미국은 정치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 후원금이란 게 엄청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부자들이 이 후원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부자들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이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미국 정치를 조금 얘기하면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양당 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공화당을 빨간색으로 얘기하고 민주당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액트 블루라는 이름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공화당은 보수로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로 얘기할 수 있고 최근 대통령에서는 조지 부시랑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쪽이고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이 민주당의 대통령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개인들이 우편을 통해서 모금을 했는데 미국은 아직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쓰죠. 아주 최근은 잘 모르겠네요. 미국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을 더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우편을 통한 모금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트블루는 사이트를 가면 해당 주의 민주당 정치인들 목록이 나타나고 원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면 웹사이트에서 바로 카드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조직을 PAC, 그러니까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부르는데 이 액트블루는 팩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IT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든 개인이 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액트블루는 2007년 8월까지 2,500만 달러를 모금했고 2019년에는 10억 달러를 모금할 만큼 미국 민주당 정치에서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액트블루에 대항하기 위해 액트블루와 유사하지만 이제 반대쪽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윈레드는 2019년에서야 만들어지게 됩니다. 맷 드버갈리스는 이 액트블루에서 계속 일하다가 2011년 스카이 브레이크의 창업에 합류하게 됩니다. 닉 마틴 2003년 MIT를 졸업한, 여기서도 MIT죠. 2003년 MIT를 졸업한 닉 마틴은 여러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7년 스퀘어 프로덕츠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합니다. 트위터를 만든 잭 도시가 또 창업했던 결제 서비스인 스퀘어랑은 다른 회사입니다. 이름만 스퀘어 프로덕츠 코퍼레이션이고 그 스퀘어는 아닙니다. 이 스퀘어 프로덕츠 코퍼레이션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P2P 기반의 소셜 음악 서비스인 믹스 앱을 만들었고 아까 제프 슈미트를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듯이 이 회사는 제프 슈미트와 공동 창업을 한 회사였습니다. 전에 한번 제프 슈미트와 닉 마틴이 전에도 공동 창업을 했던 거죠. 이 믹스 앱은 음악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11년 8월 문을 닫게 되는데 닉 마틴은 1, 2 모치킷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모치킷을 만든 그 모치 미디어에서 플랫폼 엔지니어로 1년간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됩니다. 닉 마틴이 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아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은데 여러 정황상 그 이름을 봤을 때 모치킷을 만든 그 모치 미디어가 맞는 것이라고 제가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회사를 퇴사하고 2011년 스카이 브레이크를 같이 창업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그린스펀 MIT를 졸업한 데이비드 그린스펀은 다른 MIT 졸업생인 아론 아이바, JD 젠파이어스큐와 함께 2007년 앱젯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Y 컴비네이터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S07 배치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S07이라는 건 2007년 그러니까 썸머, 여름의 배치라는 의미가 되고 이 앱젯은 앱젯이라는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포함해서 온라인 아이디를 제공하고 이 온라인 아이디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바로 호스팅까지 할 수 있게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젯에서
2008년 11월 이더패드라는 실시간 협업 텍스트 에디터를 출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글 독스처럼 웹 기반 워드 프로세서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글을 같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협업 텍스트 에디터였습니다. 당시에도 물론 구글 독스가 있었지만 동시 편집에 제한이 꽤 있었고 사용자 간의 수정사항 적용에도 5초에서 10초가량이 걸려서 실시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했고 이런 실시간 부분에서는 이더패드가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런 류의 그런 실시간 협업 에디터 같은 프로그램을 대부분 CRDT, Conflict Free Replicated Data라는 구조로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 이더패드는 당연히 앱젯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였습니다. 이 이더패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기술 관련 뉴스나 토론을 하는 사이트인 슬래시닷에 이더패드가 언급되면서 이더패드 사이트가 죽고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온 거죠. 당시에는 슬래시닷이 요즘은 슬래시닷을 언급할 일이 거의 없는데 당시에는 슬래시닷에서 언급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트래픽이 몰려서 사이트가 대부분 죽거나 느려지기 때문에 슬래시닷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9년 5월 구글은 개발자 컨퍼런스인 구글 I/O에서 구글 웨이브라는 실시간 협업 온라인 편집 프레임워크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프레임워크라고 했지만 구글 웨이브는 서비스 형태로 공개되었고 당시 이메일과 인스턴스 메시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모두 통합하고 그 위에 문서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글의 원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09년 12월, 그러니까 구글 웨이브를 발표하고 한 7개월쯤 지난 시점이죠. 2009년 12월 구글이 이 앱젯을 인수합니다. 앱젯은 레일즈와 허로크를 합친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막상 만들고 보니 제대로 만들려면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앱젯을 알리기 위해서 데모로 만든 이더패드가 오히려 훨씬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방향이 원래는 개발 플랫폼이었는데 협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원래 앱젯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앱젯을 알리려고 이더패드를 만들었더니 이더패드가 대박이 나서 그럼 이더패드로 사업을 할까?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실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시장에 많아졌기 때문에 앱젯에도 당연히 관심이 많이 몰렸는데 이 앱젯의 사람들이 구글 웨이브에 큰 인상을 받아서 그들과 좀 함께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인수 논의 과정에서 구글 웨이브에 인수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구글의 현란한 기술에 사람들의 그 큰 관심이 모였지만 그 구글 웨이브에 서비스로서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2012년 구글 웨이브 서비스는 결국 종료되게 됩니다. 이 앱젯을 공동 창업했던 데이비드 그린스펀은 구글에 회사가 인수되었기 때문에 1년간 일하다가 스카이 브레이크 창업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전 설명이 되게 긴 에피소드가 되었는데 배경도 좀 있고 또 공동 창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동 창업자의 배경을 따로 좀 설명하는 게 오히려 좀 낫겠다 싶어서 앞에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다시 얘기하면 2011년에 제프 슈미트, 맷 드버갈리스, 닉 마틴, 데이비드 그린스펀 이 4명 중에서 앞에 3명인 제프 슈미트, 맷 드버갈리스, 닉 마틴이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셋은 여행 추천 앱을 처음에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스카이 브레이크라고 짓고 회사를 그리고 Y 컴비네이터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S11 배치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11이란 건 2011년 여름에 이제 선정됐다는 얘기죠. 이들은 여행 추천 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야크 쉐이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크 쉐이빙이 엄청나죠. 결국 여기서 이 프레임워크가 미티어인 건데 아까 앱젯이 데모로 이더패드를 만들었다가 사업 방향이 비즈니스로 간 것처럼 여기서는 반대로 여행 추천 앱을 만들려고 프레임워크를 만들다가 사업 방향이 프레임워크로 옮겨오게 됩니다. 제프 슈미트는 그동안의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험에서 어떤 회사에서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추천 앱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작업하면서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여행 앱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비스 방향을, 회사 방향을 피봇하게 됩니다. 이 셋은 MIT 출신으로 이전에도 친구이거나 같이 공동 창업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데이비드 그린스펀이 MIT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프 슈미트는 앱젯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아론 아이바에게 데이비드 그린스펀을 소개받았고 어떤 파티에서 데이비드 그린스펀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아까 제프 슈미트의 이력을 봐도 P2P나 실시간으로 뭘 하는 거 작업을 기존에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시 이더패드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파티에서 데이비드 그린스펀을 만났을 때 제프 슈미트는 데이비드 그린스펀이 이더패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스카이브레이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고 앱젯이 시도했던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가 방향은 옳았는데 시기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된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데이비드 그린스펀이 이후에 스카이브레이크의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고 또 코드와 문서를 보고 난 뒤에 데이비드 그린스펀이 자신이 이제 풀타임으로 이 회사에 함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넷이 함께해서 이제 공동 창업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4명이 모여서 2011년 12월 스카이브레이크의 첫 프리뷰 버전을 공개하게 됩니다. 당시 리드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브레이크는 모던 웹사이트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울트라 심플 프레임워크입니다. 몇 주가 걸리던 작업이 스카이브레이크로는 몇 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공개하고 한 달이 지난 2012년 1월 20일 스카이브레이크의 이름을 유성 혹은 별똥별이라는 뜻의 미티어로 변경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이름을 변경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름을 할지 고민하다가 기존의 스카이브레이크로 그냥 공개했다가 이름을 정하면서 미티어로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당시 사이트를 보면 미티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티어는 당신이 전문 개발자이든 이제 막 시작했든지 상관없이 단시간에 최고 품질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세트입니다. 미티어 홈페이지에는 미티어의 특징을 다음 9가지로 뽑고 있습니다. 퓨어 자바스크립트. 앞에서 말한 대로 미티어는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를 자바스크립트 작성하고 양쪽에서 모두 같은 API를 사용합니다. 라이브 페이지 업데이트. 템플릿만 작성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 페이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클린, 파워풀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 클라이언트 코드도 서버에서 동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듯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REST 엔드포인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이턴시 컴펜세이션. 사용자가 화면에서 변경사항을 만들면 서버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핫코드 푸시. 새 버전을 배포하면 열려있는 클라이언트 앱에 자동으로 새 코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센시티브 코드, 런지 인어 프리빌리지드 엔바이러먼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코드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지만 보안에 민감한 기능은 서버에서만 실행되게 됩니다. 풀리 셀프 컨테인드 어플리케이션 번들스. 명령어 하나로 타보를 만들 수 있고 노드.js가 돌아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실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오퍼레이빌리티.
DDP 프로토콜을 구현한다면 네이티브 모바일 앱이든 레가시 데이터베이스든 아두이노든 어디서든 미티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패키지,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코드를 삽입하거나 번들러에 연결해서 소스를 전처리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인 스마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자랑하는 자신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만 듣기만 하면 미티어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은 미티어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티어는 스카이 브레이크에서 미티어로 바뀌면서 회사 이름이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회사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뭐 커뮤니티 이름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회사 이름이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 그래서 MDG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회사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은 2012년 7월 보통 A16Z라고 부르는 안드레슨 호로위츠한테 112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약 한 150억 원 정도의 뭐 요즘 환율로 하면요. 한 150억 원 정도의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이 돈 덕분에 그 미티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성을 얻게 되고 기능을 계속 추가하면서 2011년 7월에 0.5.0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미티어를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풀스택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피소드에서 지금까지 다루던 다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미티어가 제 생각의 흐름에 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생각의 흐름에 있기도 하고 요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다시 관심을 받는 가운데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미티어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미티어 측에서 이 아이소모픽이라는 말을 그렇게 엄청 쓰고 자신을 이제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포지셔닝 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는 말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똑같은 코드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작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서버는 노드.js고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해서 그냥 언어가 같은 수준이 아니라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같은 API로 쓰여서 코드도 같고 이 코드가 똑같은 코드가 서버에서도 실행되고 클라이언트도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화면을 그리는 템플릿 그러니까 UI니까 프론트엔드 화면을 그려야죠. 프론트엔드 화면을 그리는 템플릿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양하게 지원을 하지만 기본 초기에 나올 때는 핸들바즈를 제공해서 핸들바즈 템플릿을 이용해서 UI를 그릴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미티어는 구조가 꽤 좀 특이한데 최초 로딩 후에는 화면을 서버에서 렌더링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SPA랑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아주 특이한데 기본적으로 서버에 몽고DB가 있고 이 몽고DB를 서버가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쓰는 거죠. 이 몽고DB를 사용하는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몽고DB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미니몽고 이 미니몽고를 미티어가 만든 겁니다. 미니몽고를 만들어서 이 미니몽고가 클라이언트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DB가 두 개인 거죠. 서버에는 몽고DB가 있고 브라우저에는 이제 미니몽고가 떠 있는 거고 각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저장을 할 때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몽고DB에 데이터를 조회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 몽고DB와 미니몽고의 데이터는 미티어가 알아서 동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 로컬에 그냥 옆에 있는 DB에다가 저는 계속 업데이트만 하고 데이터 조회해서 가져오면 업데이트한 대로는 알아서 서버에 싱크가 되고 서버에서 뭔가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그 미니몽고 브라우저에 있는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되니까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조회를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면 이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있는 미니몽고에 업데이트를 하고 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미티어가 인식해서 서버의 몽고DB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또 다른 사용자가 여러 명일 테니까 그 사용자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몽고DB로 동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보통 저희가 SPA를 만들거나 뭐 클라이언트 측에서 뭘 할 때 AJAX로 서버에 요청해서 REST API를 찔러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의 구현이 전혀 없는 거죠. 전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다 DB를 액세스하는 코드와 그런 식의 로직만 있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동기화를 알아서 해주는 그런 아주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티어는 Distributed Data Protocol, 그러니까 DDP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이 DDP는 미티어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인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한 다음에 이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DDP는 펍섭 방식, 그러니까 발행과 구독이죠. 뭐 약간 이벤트처럼 뭐 A가 있다. 그러면 누가 A를 발행을 하면 펍이죠. 예, 퍼블리시 하면 이제 그 A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A의 이벤트가 방영되면 모든 구독자에게 A가 업데이트 됐다고 알려주는 이런 펍섭 방식을 사용해서 서버에서는 퍼블리싱할 쿼리를 정의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를 구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미티어가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쓰기 때문에 똑같은 API를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반응성이 꽤 뛰어난 앱을 만들 수 있고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티어는 2013년 4월 0.6.0을 릴리즈하고 12월에는 0.7.0을 릴리즈하고 그 다음 해인 2014년 3월에는 0.8.0 그리고 8월에는 0.9.0을 릴리즈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발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환경에 맞는 빌드 시스템인 iOS 빌드라는 것을 만들고 패키지도 1800개가 넘어가면서 이를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체 패키지 시스템인 아트모스피어 JS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 테스트 프레임워크인 벨로시티도 만들게 되고 예전에는 핸들바즈를 썼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프론트엔드 렌더링 시스템인 블레이즈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프레임워크와 구조가 달라서 아이소모픽으로 서버와 프론트가 같이 코드를 쓰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태계에 필요한 도구들도 미티어에 맞게 자체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0.9.2를 릴리즈하면서는 당시 웹 기술로 모바일 네이티브 앱을 작성할 수 있는 폰갭이나 코도바에 대한 지원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폰갭과 코도바는 지금의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원은 미티어의 특징을 모바일 네이티브 앱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장점은 핫코드 푸시였습니다. 핫코드 푸시는 미티어가 0.1 버전 때의 초기 버전부터 지원하던 기능으로 요즘 개발할 때 보통 HMR이라고 하죠. 핫 모듈 리로드나 라이브 리로드를 써서 VS 코드나 IDE에서 코드를 수정하면 브라우저에서 페이지를 리프레시하지 않아도 변경된 내용이 그냥 바로 반영되는 이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HMR은 개발할 때만 쓰죠. 저희는. 근데 이제 미티어는 이 기능을 프로덕션에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용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새 버전을 배포를 하면 그 서비스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는 페이지를 갱신하지 않아도 새로운 코드와 화면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당시에 인기 있던 이 기능을 모바일 네이티브 앱을 지원하면서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바일 앱이라는 거는 새 버전을 올리려면 구글이나 애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모바일 개발자들은 이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핫코드 푸시를 사용하면 새 버전의 앱을 배포하지도 않고도 새로운 기능을 배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뭐 핫코드 푸시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그냥 뭐 네이티브 앱에서 이제 웹뷰를 써서 거의 비슷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핫코드 푸시까지는 아니어도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앱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려고 서비스 워커를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 워커는 2014년 5월에서야 첫 공개 워킹 드래프트가 나왔고, 2019년에 와서야 캔디데이트 레커멘데이션 드래프트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서비스 워커는 당연히 고려사항은 없었습니다. 미티어는 이렇게 발전하다가 첫 프리뷰를 낸 지 거의 3년이 지난 2014년 10월 28일 드디어 1.0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이 1.0을 릴리즈하고 2014년 11월 6일에 월드와이드 미티어 데이를 개최하는데, 미티어 데이는 일반적인 컨퍼런스처럼 한 곳에 모이는 거는 아니었고, 아마 뭐 그 정도의 재력이나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134개 도시에서 모임을 열어서 본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각 도시의 뭐 오거나이저들이 미티어를 소개하는 세션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 정해놓고 하자 뭐 이런 거죠.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홍보 차원에서. 근데 이 미티어 데이에 이제 전 세계에서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첫 투자를 받고 아까 150억 정도 받았죠. 첫 투자를 받고 3년 정도가 지나서 2015년 5월에는 첫 투자에도 참가했던 안드레슨 호로위츠뿐 아니라 매트릭스 파트너스, 트리니티 벤처스한테서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화로 하면 약 270억 정도의 시리즈 B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 추가 투자를 받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미티어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가 아닌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회사로서 당시에 이렇게 투자를 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돈이 생겼으니까 또 이 투자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에는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이, 회사명은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이죠. 너무 길어서 부르기가 힘든데, 이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이 처음으로 커머셜 서비스인 미티어 갤럭시를 발표합니다. 이는 미티어 앱을 호스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내부는 쿠버네티스로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비교하면 버셀이 넥스트.js를 만들고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당시에 정확한 플랜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첫 플랜인 팀 플랜이 월 495달러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어떤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비싼데?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버전을 계속 내면서 2018년 6월에는 1.7까지 릴리즈하고, 지금도 미티어는 여전히 존재하는 프레임워크고 2021년 1월에 2.0을 릴리즈했고, 현재 최신 버전은 올해 초 2024년 초에 나온 2.15 버전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은 앙귤라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리액트가 커뮤니티의 관심을 한창 받기 시작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미티어는 풀스택 프레임워크였기 때문에 UI 라이브러리에 제약을 가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앙귤라나 리액트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었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공식적으로 앙귤라와 리액트도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미티어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든 블레이즈라는 UI 시스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티어는 이러한 자신만의 특징을 이용해서 커뮤니티의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2015년 초에는 깃허브에서 스타가 2만 개나 찍히면서 깃허브에서 스타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됩니다. 뭐 요즘을 생각하면 깃허브 스타 2만 개가 엄청 많은 정도까지 느껴지진 않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모든 깃허브 저장소 중에 최상위 10개 찍혔는데 거기에 이제 2만 개 받은 미티어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타를 찍는 게 실제로 사용한다기보다 좀 관심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 미티어가 생태계에서 얼마나 주목받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트렌즈에 따르면 2012년부터 관심이 늘기 시작해서 2015년 정도에 가장 큰 인기를 누르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관심도라는 게 앙귤라나 리액트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낮은 정도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자들의 관심은 꽤 모으고 있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는 가트너의
쿨 벤더스 인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라는 리서치 자료에서 에자일 크래프트, 엠리툴즈, 그래들웨어, QA 심포니와 함께 미티어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혁신적인 회사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티어 측에서도 엄청 자랑을 했지만 사실 뭐 가트너가 이렇게 뽑은 게 얼마나 정밀하게 검증된 건지는 뭐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리고 미티어 외에 여기 선정된 다른 회사는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전혀 다 모르는 회사고 해당 자료가 유료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래서 제가 보진 못했는데 여기서 나온 그래들웨어가 혹시 자바의 비드도그 그래들인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그 그래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2016년까지는 어느 정도 관심을 끌어모았지만 이후로는 그런 관심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JS를 보면 스테이트 오브 JS가 이제 2016년부터만 스테이트 오브 JS가 201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데이터는 없긴 한데 2016년에 응답자의 18%가 미티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2020년까지 오면 12%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하향세를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당시 리액트의 부상뿐만 아니라 npm이라는 이제 npm이 그때 나온 건 아니지만 노드.js 패키지 매니저도 있고 생태계에서는 웹팩을 중심으로 좋은 기능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티어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생태계와 도구들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미티어는 파이어베이스나 파스, 여기서 파스는 PARSE, 우리 파싱하다고 할 때 그 파스죠. 파이어베이스나 파스 같은 백엔드 애저 서비스, BAAS라고 하죠. 백엔드 애저 서비스 같은 서비스와 비교될 정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인원 환경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2016년에 리액트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전체 생태계의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개방형 기술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미티어는 명확하게 올인원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미티어를 도입을 하려면 프론트엔드만 보니까 프론트에서 제가 앙귤라 쓰다가 리액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미티어를 쓰려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모두 한꺼번에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하는 어려움이 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백엔드 언어에서도 미티어의 DDP를 써서 같이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가 가장 크게 내세웠던 몽고DB와 DDP를 중심으로 한 실시간 동기화는 큰 장점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모든 사용자에게 실시간 동기화를 해주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거나 서비스의 리소스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단점이 되기도 한 거죠. 그 외에도 나중에는 추가됐지만 당시에는 서버 측 렌더링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티어로 만들면 SEO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SPA 앱처럼 있었습니다. 이 미티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사차 그레이프라는 사람이 2022년 뭐 얼마 전이죠. 2022년 10 Years of Meteor라는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차 그레이프라는 사람은 2013년 톰 콜만과 함께 공동 저자로 디스커버 미티어라는 전체책을 출간해서 미티어의 사용 방법을 크게 전파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공동 저자라는 톰 콜만은 미티어 패키지 시스템인 미티어릿과 아트모스피어 JS를 만든 사람이고 실제로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에서 일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톰 콜만은 2017년 크로매틱이라는 비주얼 테스팅 및 리뷰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창업한 거죠. 현재는 이 크로매틱이라는 회사가 UI 컴포넌트를 공유하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많이 쓰는 스토리북이라는 프로젝트를 메인테이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네, 스토리북 얘기가 나온 김에 스토리북도 미티어와 조금의 이제 인연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하면 미티어에 이제 과거에 크게 기여하던 스리랑카 회사인 카디라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디라는 이제 오픈소스로도 좀 유명하고 당시에 이제 미티어에 되게 활발하게 여러 면으로 이제 기여했던 회사인데 이 카디라라는 회사가 미티어에 대한 집중을 좀 줄이면서 2016년 4월에 처음으로
리액트용 스토리북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까지 카디라가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켰고 리액트 생태계에서 이 스토리북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2016년 말에 결국 이 회사는 이 카디라는 문을 닫게 되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스토리북의 개발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스토리북을 엄청 좋아하던 리액트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댄 아브라모브가 커뮤니티가 이어받아서 개발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노버트 드 랑젠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커뮤니티 그룹이 만들어져서 스토리북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개선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스토리북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에 스토리북이 자신들의 비즈니스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 크로마틱이라는 회사가 메인터너들을 채용해서 메인테닝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카디라라는 회사에서 만들던 미티어의 성능 측정 서비스인 카디라 APM은 2017년 3월에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이 인수를 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얘기가 좀 샜는데 이 톰 콜맨하고 같이 책을 쓴 사차 그레이프라는 사람은 미티어 생태계에서 한참 활발하게 기여하고 지내다가 원래는 디자이너였어요. 원래 개발자는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개발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미티어를 만나서 이제 거기서 기여를 시작한 것 같고 미티어의 세상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2016년부터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스테이트 오브 JS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이트는 뭐 저도 엄청 자주 보는데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 오브 JS 외에도 스테이트 오브 CS와 스테이트 오브 GraphQL도 이 사람이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원래로 돌아오면 이 사차 그레이프가 쓴 10 Years of Meteor에서 뭐 내용이 많은데 미티어의 당시 7가지 원칙이 아까 첫 사이트에는 9개였는데 왜 7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글에서는 7가지라고 하니까 7가지 원칙이 1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이 글이 2022년에 쓰였으니까 10년이 됐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를 10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맞네, 틀리네 같은 거를 이제 평가를 적어 두었습니다. 1. 데이터 온 더 와이어. 네트워크를 통해 HTML을 보내지 말고 데이터를 보내고 렌더링은 클라이언트에서 결정합니다. 지금의 평가, 부정적. HTML을 네트워크로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가능하면 HTML 처리는 서버에서 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원 랭귀지.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합니다. 지금의 평가, 긍정적. 지금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구성 요소를 재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많은 프레임워크보다도 미티어가 코드 공유를 잘 처리했습니다. 3. 데이터베이스 에브리웨어.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동일한 API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합니다. 지금의 평가, 부정적. 브라우저에서 몽고DB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지만 미티어 밖에서는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4. 레이턴시 컴펜세이션. 클라이언트에서 프리패치와 모델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연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지금의 평가, 애매함. 옵티미스틱 UI라고도 불리는 레이턴시 컴펜세이션은 서버 응답을 시뮬레이션하여 사용자에게 결과를 즉시 보여주는 접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클라이언트 캐시를 업데이트하고 오류 상태를 처리하는 복잡성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풀스택 리액티비티. 실시간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템플릿까지 모든 계층에서 이벤트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평가, 애매함. 많은 프레임워크가 클라이언트 측 리액티비티를 받아들였지만 미티어처럼 풀스택 리액티비티를 적용한 곳은 없습니다. 일부 채팅, 게임 등에서는 실시간이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웹앱에서는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6. 엠브레스 더 에코시스템. 미티어는 오픈소스며 기존 도구와 프레임워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통합합니다. 지금의 평가, 긍정적. 미티어는 자체 빌드 도구, 패키지 관리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7. 심플리시티 이퀄 프로덕티비티. 무언가를 단순하게 보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평가, 긍정적. 미티어는 단순성과 사용 편의성에서 선구자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티어는 지금도 존재하는 프레임워크지만 회사 이름이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에서 미티어 소프트웨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이트 가면 미티어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미티어가 한참 만들어지고 발전되던 2015년에 프론트엔드 생태계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GraphQL의 등장입니다. 기존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을 할 때 보통 RESTful로 대표되는 HTTP API 통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뭐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2012년부터 페이스북이 내부적으로 GraphQL을 개발해서 3년이 지나서 2015년에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에 관심 있으시면 GraphQL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RESTful에서는 리소스를 기반으로 뭐 get, post, put, delete 등의 이제 메서드를 이용해서 조회하는, 물론 뭐 HTTP 엔드포인트를 쓸 때 꼭 RESTful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로이 필딩이 RESTful을 발표한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HTTP API의 가장 괜찮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회해서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GraphQL에서는 쿼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 리소스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10년 GraphQL도 나온 지 거의 2015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호불호가 어느 정도 갈리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당시에 미티어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몽고DB를 통해서 자동으로 싱크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뭐 그 장점과 그 기술의 한계, 그 접근 방법의 한계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지 이 GraphQL로 미티어의 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GraphQL 자체는 그냥 스펙이기 때문에 실제로 쓰려면 구현체가 필요했는데 페이스북이 공개한 구현체가 이제 릴레이였고, 이 릴레이를 보고 미티어 측에서도 그런 접근 방법이 꽤 마음에 들었다는 것도 GraphQL로 접근을 선택하는데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티어 입장에서는 미티어 갤럭시를 발표하고 시리즈 B 투자도 받은 그 다음 해인 2016년 1월에 리액티브 GraphQL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GraphQL 구현체인 아폴로를 발표합니다. 지금은 아폴로가 아폴로 GraphQL 도메인을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아폴로 데이터 스택이라고 부르면서 처음에는 아폴로 데이터닷컴을 쓰다가 프리뷰 버전을 릴리즈할 때는 아폴로 스택닷컴도 같이 썼는데 사실 뭐 옛날 사이트가 다 죽어서 가지고 히스토리로 들어가 봤는데 정확히 어느 사이트가 공식인지는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이 아폴로는 미티어와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티어의 데이터 계층을 갈아치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모두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클라이언트는 GraphQL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고 아폴로 서버는 아폴로 서버 뒤에 다른 API 서버나 데이터 스토어를 연결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으면 GraphQL 응답을 줄 수 있는 서버였습니다. 미티어는 이 아폴로를 이용해서 미티어의 이제 반응성이나 실시간 같은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클라이언트의 미니 봉고를 두고 펍섭 모델로 사용하는 방식이랑 DDP 프로토콜을 아예 버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GraphQL의 아폴로를 써서 요즘 그냥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것처럼 클라이언트에 몽고DB를 두지 않고 서버에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 아폴로는 미티어 생태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당시에 GraphQL이 프론트엔드에서도 꽤 주목을 모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릴리즈 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제가 GraphQL을 주로 쓰진 않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GraphQL은 아직 뭐 이렇게 압도적인 강자인 프레임워크나 이런 게 없는 느낌이라서 아폴로는 여전히
많이 쓰이는 GraphQL 구현체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GraphQL을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폴로까지 자세히 다루기에는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 아폴로가 인기 있어지면서 미티어 내부,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 내부에서도 아폴로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뭐 추측이지만 미티어로 시장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2019년 10월 제프 슈미트는 New Chapter for Meteor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게 됩니다. 미티어는 미티어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더 많은 청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돕는 풀타임 팀을 필요로 합니다.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 팀의 대부분이 아폴로 그래프QL로 옮겨갔으므로 미티어의 홍보와 성장을 본업으로 삼을 새로운 기업 스폰서에게 횃불을 넘길 때가 되었습니다. 이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이 찾은 새로운 스폰서는 티니, T-I-N-Y, 티니라는 회사였습니다. 타인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틴이라고 읽었습니다. 타인이로 수정합니다. 이 티니는 슬랙, 구글, 우버, 아마존과도 이제 협업을 한 유명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회사인 메타랩의 창립자가 시작한 회사인데, 이 티니 자체는 약간 모회사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특이한데, 메타랩뿐만 아니라 뭐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공유 사이트인 드리블, 그리고 쇼피파이의 테마를 만들어주는 회사인 픽셀 유니온,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는 위워크 리모틀리 같은 서비스들을 엄청 많이 인수해서 현재 한 80여 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은 이 티니에 미티어의 상표권과 저작권, 그리고 그 미티어 갤럭시를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든 책임을 다 넘긴 거죠. 인수시킨 거죠. 티니가 결국 미티어를 인수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회사의 변경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정보는 뭐 제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 명확히 찾진 못했는데, 이 티니가 미티어 프레임워크를 인수해서 미티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미티어를 관리하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있던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이라는 회사가 아폴로 그래프QL로 회사명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헷갈렸었는데 초기에 저는 이제 미티어도 알고 아폴로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는 이 둘이 연결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커뉴스의 그 S11 배치 목록에 가보면 해커뉴스가 아니라 Y 컴비네이터 S11 배치입니다. 미티어라는 회사는 있지 않고, 그러니까 미티어가 S11 배치에 선정됐다는 뉴스는 있는데, 정작 해커뉴스의 그 히스토리에 가보면, 사이트에 가보면 거기에는 미티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아폴로가 있어서 예전에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이라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폴로 그래프QL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킨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도 어떤 자료에서는 이제 아폴로의 창업 시기를 2016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또 2011년이라는 거는 사실 아폴로는 그때 없었으니까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회사명 변경에 대한 발표를 제가 찾진 못했는데,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이 미티어를 티니에 넘기고 자신이 주력 사업을 아폴로 그래프QL로 바꾸면서 회사 이름도 아폴로 그래프QL로 바꾼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만 바뀌었지 회사는 그대로기 때문에 여전히 제프 슈미트가 CEO고 맷 드버갈리스가 CTO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설명하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와는 조금 결이 다른 아이소모픽 풀스택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미티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년, 작년 7월쯤 이제 첫 에피소드를 올리면서 시작해서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혼자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하는데 뭐 자료 찾고 이러면 몰랐던 것도 좀 알게 되고 옛날 기억도 났고 해서 전 재밌긴 한데, 제가 막 재밌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듣는 분이 재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미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도 많이 하곤 하는데,
좀 더 듣는 사람들이 편하게 좀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딱히 고민은 많이 하는데 실천할 아이디어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를 들어주신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는데 들으면서 불편한 부분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으시면 팟캐스트나 유튜브 뭐 댓글 같은 것도 좋고 제 트위터에서 멘션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호스트가 그러니까 화자가 여러 명이면 좀 톤이 좀 달라지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재밌고 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제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하긴 좀 힘들어서 계속 혼자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